6번째 위스키 아랑 10년. 헌팅캡을 눌러쓴 중년 남자가 위스키에 대해 지겹게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모습이 유쾌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위스키계에 살아있는 화석이라 할 수 있는 위스키 보티의 랄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동영상들은 장황하기 이를 데 없지만 본인만의 고유한 위스키에 대한 철학과 지혜를 담고 있으면서 업계와 홍보 담당자들에게 대해서는 날카롭고 비판적 시각 또한 가지고 있기에 저는 랄피의 견해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아일 오브 아란 증류소에 대해 다시 생각한 계기 또한 랄피였습니다. 실은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닐 윌슨의 저서 아란 몰트 아일랜드 위스키의 르네상스라는 훌륭한 책을 읽고 나서도 이 생산자의 행보에 별 흥미를 두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저는 이 증류소를 신설해야만 하는 차별성이 없다고 진단하고 이들이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금력과 막대한 인내심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돈과 시간이 여유로운 투자자가 찾아왔고 투자자의 불굴의 의지와 뚝심은 증류소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첫 출시작이 그냥저냥 평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는 아란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명백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 두 번째 증류소를 짓고 있을 때쯤 저는 다시 이들을 방문했고 이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랄피의 장황한 리뷰 중 하나를 보고 저는 이 10년 숙성 버전의 싱글 몰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아란은 1995년 창립 이래로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고 이들이 이뤄낸 품질과 가치에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불과 40파운드가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저온 여과되지 않은 자연 발색의 46도 알코올 도수의 술 한 모금이라니. 이것보다 훨씬 더 유서 깊은 증류소들의 기준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업적입니다. 스코틀랜드 서부식 표현을 빌리자면 젖꼭지처럼 달콤한 놓칠 수 없는 술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녁 시간대에 여유 시간이 있다면 랄피의 위스키 보티에도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독특한 경험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7번째 위스키 오켄토션 아메리칸 오크. 이 어여쁜 녀석의 가격대가 내린 것 같습니다. 퍽이나 라고 여러분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만 조금만 발품 바라보면 25파운드를 내고도 거스름 돈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코로만 산딸기를 한 입 가득 베어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리스트에 아주 전통적인 로우랜드 스타일의 증류 방식을 사용하는 증류소를 딱 한 곳 정도는 포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별 작업이 그리 고된 작업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방문한 오켄토션은 소유주인 모리슨 보우어가 말끔하게 관리하고 있기에 언제 방문해도 기분 좋은 곳입니다. 이 증류소는 1817년경 황량한 전원에 건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증류소의 주변으로 이제 막 다수의 주거지가 들어서고 있던 차였습니다. 오늘날 클라이드 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어스킨 대교 근방의 도심과 대조되는 증류소의 모습은 마치 혼자서만 시간을 회귀해 돌아간 듯 이질적인 모습을 연출하지만 말입니다. 이곳의 소유주는 여기에 훌륭한 방문자 센터를 건립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컨퍼런스 시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훨씬 더 다양한 제품군의 위스키들이 출시되었고 한층 더 다채로운 익스프레션들이 제공되지만 안타깝게도 21년 이상으로 숙성된 위스키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오켄토샤는 부드럽고 섬세한 스타일이지만 잘만 만든다면 캐스크 피니쉬와도 놀랍도록 잘 어우러집니다. 어두운 톤의 스리우드와 스산한 이름의 블러드 오크, 쉐리 캐스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켄토션의 3중 증류 공법은 80도가 넘는 부드럽고 깔끔한 스피릿을 만드는데 팟 스틸 설비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알코올 도수입니다. 이곳 위스키를 잘 모르신다면 엔트리 레벨인 아메리칸 오크 익스프레션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비숙성에 부드럽고 크리미한 스타일이라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녀석입니다. 이런 계열에 그다지 흥미가 없고 무거운 바디감을 선호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녀석의 부드러운 스타일은 맛을 좌우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존재감을 뽐내기에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의 훌륭한 기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위스키 발블레어 12년. 발블레어가 마침내 생산 연도를 표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위스키 생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와인 업계에서 착안한 이 방식은 숙성 기간이 위스키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수년간 믿어온 위스키 애호가들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스키 숙성 기간이 높은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숙성 기간이 길수록 맛과 품질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게 되면 그것이 진실이 되므로 세이즈틴과 도소매업자들에게는 그게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 의견의 사람들은 우리가 테루아, 보리 품종 혹은 캐스크의 종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건 여러분이니 각자 원하시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지난 책에서 저는 스피릿의 특성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발블레어가 자신들의 신념을 뚝심으로 밀고 나가줘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보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살짝 착각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로스샤이어 증류소는 이제 흔하디 흔한 라벨링인 12년, 15년, 18년, 25년 숙성 버전을, 그리고 여행 상품 레인지로 만들어진 17년 숙성 익스프레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코틀랜드에서 오래된 증류소 중 하나이자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증류소는 에어드리에 본사를 둔 태국의 대기업인 인터베브의 자회사 중 하나인 인버하우스 디스틸러가 사들여 재탄생시킨 역작입니다. 만약 아직 이곳을 방문해보지 않았다면 켄 로치 감독의 2012년 영화 더 엔젤스 쉐어를 보면 발블레어의 내부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개정판에서 저는 발블레어 2005년산을 추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이제 단종된 관계로 맛있는 시트러스 향이 나는 리치하고 살짝 달콤한 12년 익스프레션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9번째 위스키 발리킵 싱글 이스테이트. 발리킵의 유통업체가 알려주길 제가 2022년 3월 레드버리에 있는 멋들어진 헤이 와인이라 불리는 와인샵에서 영국 최초의 발리킵 싱글 이스테이트의 싱글 몰트 소비자 시음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자그맣고 사랑스러운 해리퍼드셔 마켓타운에 들를 일이 있으시다면 이곳에서 음선한 고급 와인과 스피릿을 맛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이곳은 140에이커에 달하는
가족 농장에서 손수 파종, 재배, 수확한 보리로 3중 증류 방식의 위스키를 만드는 가족 소유의 증류소입니다. 보리 나달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어느 하나 손수 손품 팔지 않는 것이 없는 25년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니 이곳의 방문객은 귀한 곳을 운 좋게 찾은 만큼 진귀하고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건과 엔깅 부부는 이 부지를 오랫동안 관리해 오면서 수준 높은 친환경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들 부부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다수의 수상 경력과 보드비아, 오리진 그린 프로그램의 멤버십을 통해 인정받았는데 이는 이들의 기업 정신과 비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의 노력을 높이 산 것입니다. 많은 신생 기업들처럼 진, 보드카, 포아친을 생산했는데 이 제품은 꾸준한 판매고를 유지하는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이탈리안 증류기가 자랑스럽게 전시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지는 상당한 자본을 들여 구색을 갖췄으며 킬케니 지방에서 200년 만에 허가받은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이기도 합니다. 발리키프는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전통 소규모 가족 농장에서 생산되는 아일랜드 위스키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양조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위스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과 지역사회의 기반에 뿌리내린 곳은 드뭅니다. 대부분 업계는 여전히 큰 규모의 공룡 기업들이 좌우하고 있기에 발리키프는 더욱더 환영받아 마땅하고 이 리스트에서 한 자리 차지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100% 싱글 라이 위스키를 론칭할 예정입니다. 호밀은 증류하기 까다로운 곡물이지만 확실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 신생 업체가 상당한 야심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위스키 더 발베니 포트우드 21년. 이 위스키가 이제는 한 병에 200파운드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이 위스키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1년 숙성 위스키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이 위스키를 75파운드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던 때를 생생히 기억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이 위스키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위스키는 매일 마시는 용도는 아닐 뿐더러 특별한 날을 위한 술도 필요한 법입니다. 이 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트 캐스크 피니쉬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랜트의 마스터 블렌더인 데이비드 스튜어트 마스터 블렌드가 만든 이 술은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술입니다. 저에게 이 술은 일평생을 업계에 종사하며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인 스튜어트의 높은 명성을 증명하는 역작입니다. 현재 그는 반쯤 은퇴한 상태이며 에든버러의 해리엇 와트 대학교에서 양조 및 증류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임자 켈시 맥케이를 멘토링하는 중입니다. 1962년 8월 데이비드가 창고 담당자로 지원했던 시절 당시 면접관이 데이비드가 최소 자격 조건은 통과라고 다소 심드렁하게 통보하면서 위스키 업계에 발을 디뎠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오늘날 그는 지금은 사라진 업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많은 변화 중 하나는 발베니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갔다는 것이며 현재는 점점 더 다양한 레인지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자체 블로우 몰팅 기법을 사용하는 거의 마지막 업체인 발베니는 자벤품인 그 유명한 글렌피딕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닌비와도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몇 년 전부터 세속적이라고 깎아내릴 수 있을 만큼 비싸졌지만 발베니 생산 공정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다양한 레인지의 빈티지 위스키들을 시험할 수 있는 투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포트우드의 높은 가격을 꽤 합리적이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투어입니다.
발베니에 대해 더 알아가고 즐기고 싶다면 이 브랜드가 후원하는 단편 소설집인 퍼스윗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신진 작가를 후원해주신 발베니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스키 브랜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